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덥죠? 그쵸? 아침부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64회 국제학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한미애라고 하고요. 이제 아는 학생들도 있고 처음 만난 학생들도 있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국제학연구소에서는 현재 국제지역학 융합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복수전공과 부전공용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전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국제학 포럼, 그다음에 브라운백 세미나, 국제지역학 포스터 논문 발표회 이런 것들을 운영을 비교과 활동을 하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제지역학 포스터 논문 발표회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은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최종 제출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7월 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정도 포스터 논문을 만들 시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만 간단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별로 관심 없어요? 100만 원? 1등 대상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 최우수, 우수 해가지고 거의 한 10팀 정도가 수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64회 국제학 포럼이고 아마 계명대학교에서는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를 적극적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안 계세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떠오르는 관심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전공과 관련된 것도 연계된 것이 없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로벌 사우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노춘훈 교수님을 모셨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 시간 1시간 반 정도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혹시나 그 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가시거나 그러면 좀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게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석을 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특강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노준입니다. 새벽에 KTX 타고 KTX 안에서 거의 환각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이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명대에 와서 특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전공이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여기 전공은 북한 정치, 아메리카 더불어서 제가 ODA 관련된 연구를 하거든요. ODA 연구를 하다 보면 원했건 원치 않건 아프리카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원조의 최종 종착지가 아프리카야.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떠오르는 아프리카 생각하는 이미지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지난 5년간 아프리카 내 지역 내에서 대략 15개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쿠데타,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최근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문제, 이런 분쟁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조명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분쟁들은 별로 언론에서 많이 조명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정치적 갈등의 어떤 범위나 수준이 앞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분쟁보다는 그 영향력이 좀 작기 때문에 잘 조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항상 이 지역에는 정책 불안정성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게 새롭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볼 수 있어요. 또 한 차원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는 되게 젊어요.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권역 내에 인구 구조상 60%가 만 25세예요. 70%까지 하면 만 30세까지가 70%. 되게 젊은 지역이죠. 저로 그렇게 보면 25세라고 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제가 막 걸어오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해보면 대학 다닐 때 학교를 잘 안 나갔어요. 학교 맞고 막 그래서 막 그래도 1년에 5월달이 제일 좋았어요. 이제. 학교는 안 가도 축제는 있으니까 그때도 6시에 학교를 출근해야지. 근데 지금 딱 오다 보니까 학교에 뭐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맑은 느낌으로 왔는데 근데 이게 좀 난점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ODA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프리카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이라 생각해서 젊다 알겠어요. 젊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가 젊은 건 맞지만 이 젊은 게 아프리카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그 자체로 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아마 거의 이제 남녀 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거의 한 80세 가까이가 돼요. 80세 가까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 유니언에 가입된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찍어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에 70? 몇 학생? 몇 학생? 뒤에 학생? 60살. 와, 정확히 맞췄어요. 이제. 왜냐면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근접해 가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에 이제 선거 시즌에서 이제 정년을 이제 연장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보통 정년이 일반 기업은 이제 만 60세, 61세, 이제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65세, 그거를 이제 70세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대략적으로 아프리카 유니언에 가입된 국가의 평균 연령은 64세예요. 64세. 그 말은즉슨 대한민국 요즘에 제 주위의 선배들이나 제 부모님들을 봐도 60세 은퇴하시면 너무 건강하신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 일 그만두시고 나서 저희 보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계속 있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두신 64세, 65세를 되게 한국사에서는 지금 되게 활력이 높은 시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64세면 이미 평균의 수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나라는 50세만 좀 넘어도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역량이 안 된다. 그 말은 24세, 30세 이렇게 젊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만큼 노동력을 감당할 만큼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활력도 부족할 수 있다. 젊은 땅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된다라고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아프리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들도 이제 글로벌 사우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모든 국제정책자가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기하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 발전, 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로 이제 시진핑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적인 어떤 자산을 지금 이제 거시기 많이 때려박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생각보다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잘 살기 때문에 아시아에 투자
지역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미국도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패권 경쟁을 통해서 많은 이제 어떤 이제 지원도 하고, 뭐 물론 이제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중간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모두 지금 글로벌 사우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 여기는 개발이 덜 됐다. 개발이 덜 됐다. 어마어마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 분쟁이 심한데 분쟁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디지털 심화의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이제 천연 광물 중에 히토리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의 어떤 분쟁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자원 분쟁이에요. 자원의 저주에 깊이 빠져 있던 거죠. 그러면서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이 분쟁 같은 경우만 좀 해도 되면 여기는 개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 지역인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의문점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도대체 글로벌 사우스가 뭐냐? 글로벌 사우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노스, 사우스 얘기하면 노스가 보통 잘 사는 지역이죠. 그렇지? 사우스는 못 사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갈등이 있단 말이지. 그 남북 갈등은 기본적으로 경제로 수준의 차이가 좀 갈등인데,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로 보면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부에 위치한 어떤 지역의 국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글로벌 사우스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1980년대 브라드라는 사람이 그 어떤 세계의 그 지도인데, 이 그림을 보고 보면 경제 발전에 따라서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라는 구분법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은 이제 사실인데, 다만 이 지리적 경계의 남반부와 북반부의 물리적 부분이 아주 일치하진 않아요. 아주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글로벌 사우스였는데 오늘은 글로벌 노스가 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면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경계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리적 경제로 보면 글로벌 사우스가 맞는데 이 나라 잘 살아요. 경제를 수준으로 이 나라 글로벌 노스예요. 노스. 그리고 과거에는 인도나 이런 지역 국가들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였는데 지금 글로벌 노스의 어떤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뜻은 지리적 경계의 개념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구분하는 자체가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요즘에는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더불어서 이 세 번째 상상의 공동체로 글로벌 사우스를 규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제 저개발 국가의 그룹이 공유하는 일종의 이 상상의 공동체, 저개발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치, 이념 체계, 경제 발전의 수준, 개발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국가 이 지역 단위를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사우스가 딱 2025년 현재 지금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어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를 보면 이제 1세계가 있고 2세계가 있고 3세계가 있다. 1세계는 냉전 시대 때의 자본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1세계였어요. 당연히 2세계는 어떻겠어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2세계였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제3세계였어요. 제3세계. 그게 과거에 지금으로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냉전이 해체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 2세계가 사라졌던 거예요. 2세계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냉전 시대로 가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제3세계는 이
이들이 하는 외교적 방식이 비동맹 외교예요. 비동맹 외교.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비동맹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과의 어떤 지적인 경계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 아예 또 본인들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어떤 연대를 너무 염두에 두면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는 원조도 줄어들고, 또 사회주의 진영에 또 매몰되면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이제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원조가 줄어들니까 여기는 그럴 바에 차라리 비동맹 외교를 하자, 아예 그냥 중립 외교를 하자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많이 담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2세기가 사라지고 2세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기, 2세기, 그 가운데 3세기가 있었는데 2세기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3세계가 이제 1세계를 이제 사실상 이제 1대1로 마주해야 되는 차원의 어떤 문제의식을 보고 있다. 그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는 1세기, 2세기에 종속된 어떤 지역으로서의 어떤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확인했다라면, 오늘은 종속된 측면도 있지만 이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는 나름의 대항도 하고 1세기의 지역과 함께 공존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차원의 문제고, 앞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한계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사우스가 뭐 어떻게 진화해 왔냐? 과거에 글로벌 사우스가 잘 진화를 해왔어요, 사실상. 뭐 이게 좀 너무 이게 재미없는 내용이다 보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글로벌 사우스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름 혹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1955년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55년도에 인도네시아 반도에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처음으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 회의를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반동회의라고 하는데, 이 반동회의가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만나서 비동맹 중심의 어떤 반동 커뮤니케를 발표했고, 그 차원에서 제3세계 국가들 간에 1세계와 2세계가 아니라 자신들 간에 뭐 경제협력, 문화협력, 인권 자결주의, 세계평화협력 증진, 이렇게 자신들이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연대체를 만들자,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사우스가 계속적으로 부상을 해요. 61년도에 비동맹 운동, 이제 보통 남이라고 하는데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64년에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생각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동회의 이후에 잘 진화를 해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엔 체제 내에서 뭐 G77하고 유엔 무역개발기구를 결성하게 되고, 70년에 신국제경제질서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생각보다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근데 우리 국제정치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냉전 시대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못 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향이 좀 작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55년도 반동회의 이후에 한 15년간 글로벌 사우스가 이렇게 잘 진화해 왔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대로 미국이나 소련 어디에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나름대로 중립 외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6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이 생각보다 전후체제에서 자유무역 경제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보했지만, 60년대 들어서 미국도 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통킹만 사건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 어마어마한 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오일 쇼크 2번 맞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힘들기 시작한다. 근데 미국만 그러지 않아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제2세계가 아프리카나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은 손을 내밀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2세기인 어떤 이 사회주의 진영도 맨날 싸웠어요. 맨날. 55년도에 이제 스탈린하고 크루셰프가 등장해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념논쟁이 불거졌어요. 중서간의 이념논쟁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국과 소련 간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단위의 전쟁은 없었을지라도 냉전 시대 때 중국과 소련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국지전이 계속 벌어졌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주의 진영 이 세계는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고 미국은 잘못된 어떤 외교국책 결정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이제 무풍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조금만 잘 연대하고 협력을 하면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훨씬 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는 조건 실컷 어렵고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1세기나 2세기가 아닐지라도 외부로부터 어떤 원주나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60년대, 70년대부터 두 차례 중동의 오일 쇼크를 맞은 것 자체가 글로벌 사우스가 진화하는 정책이 진화를 했는데 정책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연료가 뭐겠어요? 뭐죠? 거칠게 말하면 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에서의 한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글로벌 사우스가 한계는 있지만 다시금 제3세기 경제협력을 위해서 86년도에 제네바에서 사우스 위원회를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 존립을 계속 해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글로벌 사우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학자들마다 이게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학자들마다. 여전히 지금 아프리카 지역은 되게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맨날 싸운다. 내전이 그냥 거기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내전.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 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인도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도주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난민이 발생한다는 난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난민 문제라는 거예요. 난민 문제. 난민 수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딱 생각해보면 난민이 발생하면 난민이 가장 많이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아프리카 난민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연나라로 가겠죠. 보자마자 그게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 연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옆나라라고 상황이 좋냐? 안 좋아. 훨씬 안 좋아. 안 그래도 옆나라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45년도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의 독립국가였단 말이지. 지리적 경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리적 경계를.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는 다인종 다종족 국가란 말이지. 근데 외부로부터 지리적 경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원래 문화적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지 외부에서 이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지고 싸웠던 종족이 갑자기 선을 그어서 같은 지역 내, 같은 국가 내에 편입됐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경계를 짓기 전에는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다행히 지역 경계를 서서 따로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난민이 그 지역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난민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종족이 난민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 난민 유입이 또 다른 어떤 난민 유입국의 어떤 정책 불안정성을 또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날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퇴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지역은 발전 단절이 무궁무진하다. 어려움은 있지만 역사가 진화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어떤 담론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원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 얘기하는 건 다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어디 성장이나 투자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약간 전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영역. 대한민국도 지금 작년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투자 리스크는 당연히 정치적인 불안 요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화를 할 거다라는 이 전제를 갖고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 근데 왜 역사적 진화를 하고 있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도 새로운 어떤 성장 잠재력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을 뻗쳐야 되는 하나의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도 미중 전략 경쟁에서 자신들 스스로의 어떤 정책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제 이권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정통만 됐다면 지금은 대항도 하고 있고 공존도 하고 있고 이것도 이 두 가지 면모로 함께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돈을 받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계속 바뀐 바다를 이제 봤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가 줘라. 세게 함께 나가고 있어요. 이제 대항적인 공존이라고 약자들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였던 이 국가들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브릭스를 형성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실상 이제 경제적 협력체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에서 뭐 브릭스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소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이 새로운 형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이들 스스로 중국이나 미국과 함께 전략적인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항적 공존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사우스 번영 내에서 이 패권국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가령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국가는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들도 있고 어떤 국가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자본주의 진영과의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아프리카 지역 내에 글로벌 사우스 지역 내에 어떤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중국도 잘 알고 거꾸로 이 지역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보통 이제 우리가 ODA에 공적 개발 원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한 공적 개발 원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조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이 담보가 되는 말이죠. 원조를 해주면 원조 책무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한 A라는 국가의 정치적인 대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통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권을 어떻게 보면 탈출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탈출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OECD 각 같은 국가에서는 원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정치의 안정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분배의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OECD 다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도 원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배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잘못 줬다가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원조가 무장세력들을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주 대표가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했는데 과거에 쿠데타가 아닌 지역 대표한테 줬던 원조를 지금 쿠데타 지역한테 또 줬다는 것은 바깥으로부터는 원조 자체가 이 쿠데타 세력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가입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원조를. 근데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의 어떤 OECD 다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한 조건,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원조는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원조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싫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원주도 사람 문제인데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한 2만 원 줬는데 2만 원 줬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뭐 내일 시험 보면 몇 점 받아와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 안 좋단 말이지. 이제 보통은 아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 딸이 다 저한테 그렇게 해. 지 엄마한테 가서는 뭐돈 달라고 안 하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한단 말이야. 나도 그냥 보통 돈 주고 나서 걔가 그걸 뭐 했는데 신경 잘 안 쓴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각보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으로부터 원조에 되게 우호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사우스 자체가 커지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자본주의 진영, 특히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감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과거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자체가 이 서쪽 지역을 향했다면 지금 이 남쪽 지역을 향하는데 여기는 별로 많은 걸 원치 않는,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에 가입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난제가 있다. 당연히 빈곤 문제 심각하다. 질병 문제 심각하고, 부패, 독재, 분쟁, 내전. 보통 이제 UN 인도적 개발기구들 보통 이제 유럽에 있는 WFP나 세계식량계획이나 세계농업기구, 유니세프, WHO 이런 등등에서 매년 이제 원조 관련된 뭐 SDG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저는 아프리카와 북한과 가장 유사한 지표가 나오는 데가 아프리카.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여성 영유 아동 인권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특히 이 지역은 이제 많은 난제 중에서 이 빈곤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빈곤 문제 자체가 건강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악순환의 사이클이냐 보면 산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산모가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양 상태가 불규정해요. 당연히 태어났을 때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18개월 내에 대체로 이제 뇌의 상당 부분이 다 형성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채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도 엄마로부터 제대로 된 모유를 못 먹으니까, 분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채 계속 크고, 이게 이제 평생의 비셔스 사이클이죠. 악순환의 반복을 계속 이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이제 아프리카 개발 원조에서 핵심은 정치적인 분쟁과 별개 관계없이 이 취약계층 원조를 해주자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또 나가서 이제 이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도 개별 단위로는 글로벌 사우스 자체가 영향이 작긴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를 확대해 보면 브릭스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인도 같은 지역의 어떤 경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확장되면서 반대로 글로벌 노스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했던 G7의 존재감이 지금 많이 퇴색됐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많은 G7에 가입한 국가에서 한국이 갑자기 G7 회의에 초청됐다. 되게 한국이 그만큼 이제 경제력도 커졌고 외교력도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뭐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한국이 성장은 맞죠. 근데 왜 한국을 초청하냐? 왜 과거에 G7에 가입 때 G7 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국가들을 G7에 이런 국가들을 초청하냐? 그만큼 G7의 영향력을 감퇴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반면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GDP 비율을 극성장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물론 이건 이 통계 집회에는 분명히 오점이 있어요. 대체로 아프리카 지역의 GDP는 전 세계 GDP 2%를 차지하지 않아요. 아니 1.9% 정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글로벌 사우스의 GDP 비율이 극성장한다는 브릭스의 어떤 성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봐줘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원조나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노스에서 사우스를 하겠단 말이에요. 노스에서 사우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사우스 번영 내에서 개발 협력 재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남남 협력 방식으로의 어떤 이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 관계에서 이 전략적인 행위자이자 정책 균형자로서의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이 브릭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글로벌 노스 국가들 자체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 왜 쿼드 인도를 계속 가입시키려고 쿼드 인도가 가입돼 있겠어요. 그리고 왜 계속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인도 같은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겠어요. 영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영향력도 커졌고 정치적인 어떤 이제 힘도 세졌는데, 이들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노스 국가로부터의 어떤 원조를 받고 계속 손을 이제 잡아주기만 기대했는데,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도 언제까지 당신들이 손을 내밀고 내가 잡을까? 아니다, 네가 먼저 내밀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처럼 소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거나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위치 권력을 확장하는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영내 협의체 이외의 글로벌 노스와의 이 다자주의 협력, 아까 말씀드렸죠. G77을 통해서 UN 기구의 과거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참여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것은 G20에 가입된 국가의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내 협의체 이외에 어떤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관여하면서 자신들의 위치 권력을 확장하려는 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3년도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라고 보면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이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었죠. 글로벌 사우스가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에 가입된 글로벌 사우스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도 서로가 다 달라요. 개별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별 단위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자국의 위치 권력 확장을 위해서 집합체가 아니라, 물론 집합체로도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게 좀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제 2023년도 12월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이제 2023년도 12월에 남아공의 라마포사 정부가 국제 형사재판소 ICJ에 미국이나 G7의 글로벌 노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 민간인을 이제 포격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G7에 가입한 국가들은 ICJ에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만행을 규탄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였던 남아공이 했던 거예요. 남아공. 단순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 자체가 이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권 문제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는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회 요인은 이제는 여전히 아프리카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 보면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비동맹 외교를 외교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다만 양진영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외교 정책의 무게중심을 달리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를 하는데 이유를 불문한다. 중국과 러시아한테 땡큐 가 돼서 바로 잡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비동맹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늘사정세, 과거의 비동맹 외교 자체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아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한반도에서 남쪽보다는 북한과 훨씬 더 많은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북한과 훨씬 더.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느슨한 형태의 비동맹 외교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과 기타 국가들과도 훨씬 더 많은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비동맹 운동의 원칙하에서 아프리카가 특정 글로벌 사수 국가 및 글로벌 노스국가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이 이슈에 따라서 이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이제 파트너를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적절하게 선택적인 균형 전략을 구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회율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제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 자원이 풍부하다. 희소류 같은 것들, 노동 인력이 비교 우위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그 자체로서 제가 아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노동인구의 거의 한 60%, 70%가 25세, 30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인데 이 나라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 경제 성장의 잠재성도 있다.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 요인도 있고 전략적 요인도 있는데 이게 그걸 다 발붙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한계예요. 어마어마한 한계. 분쟁. 보통 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분쟁은 보통 컨테이너 이펙트가 있다고 해요. 전염 효과가 있다고. 제가 전염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 문제로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민이 유입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정책 불안 요소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렇게 왜 그러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국가에서 내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내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과 무슨 군부 사이의 내전이라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같은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세력들 간의 어떤 내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전이. 그러면 A라는 어떤 군부 세력이나 이런 이제 무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B 세력을 이겼고, B 세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A 세력에 어떻게 보면 통제를 잡았죠. 이제 그건 B 세력과 더불어서 같은 난민이 C 국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B 세력 같은 경우가 그 C 국가에 가서 평생 거기 있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규합해 와서 다시 공국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C 국가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 새로운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쿠데타를.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신생 독립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바깥으로부터 이제 거의 막 일자 형식으로 막 국경을 잘라놨단 말이에요. 여기 쿠데타를 새로 준비하면서 원치 않게 C 국가에 있는 다른 무장 세력과 또 갈등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분쟁 자체가 또 분쟁을 낳는 이런 모습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빈곤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자원의 저주가 벌어져요. 자원의 저주가 돈이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부패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부패의 문제가. 그리고 균형 외교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임의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계를 분명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최근에 부상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제 글로벌 노스 국가와의 어떤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보면 한국이 이런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해야 할까 고민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까. 그러니까 한국도 조금씩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첫 시작이 2006년도에 한 아프리카 포럼 1차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2006년도.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아프리카에 개발협력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 한국이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보다 훨씬 한국이 이제 뒤늦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뒤늦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유럽보다 아프리카와의 개발 능력에 뒤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공통되는 수렴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경험했어요. 식민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제 문화적인 공유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게도 있어서 비단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지금 원조를 받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뒤따라가야 하는 모범 국가, 모델 국가예요.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처음 원조를 해주는 국가. 그러니까 OECD 답에 가입한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대구에 있는 이제 영남대학교도 있죠. 영남대학교 가면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새마을대학원은 제가 특강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한국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아프리카나 후발 신생 독립국가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다 와 있어요. 대부분 다 직업이 있는 관료들이 여기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와 있거든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되게 좀 이제 낡은 과거의 개발 경험인 거죠. 이거 동원 방식 개발했거든요. 농담식으로 이제 새마을 운동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들, 내 집 앞마당, 우리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청소하는 그런 말이에요. 가령 제 학생들한테 오늘이 지금 이제 수요일이요? 미안해요. 날짜기념 못 살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한 3일 뒤에 10시에 계명대학교 청소를 위해서 10시에 모여달라고 하면 100% 단다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 뭐 술을 아직 안 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우, 이 새마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그 주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노력을 동원하는 측면들, 국가가 많이 기여도 했고, 결국엔 이게 성과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개발 경험의 가치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식민 경험 공유, 개발 경험 공유 더불어서 한국은 산업화와 더불어서 아프리카가 지금 계속 독재 문제와 부패 문제, 계속적인 갈등 문제,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한국도 지금 얼마 전에 개혁해서 많은 민주적인 어떤 지표가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은 민주화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민주화. 그러니까 식민 경험을 공유하는 이 국가가 같은 신생 독립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에는 한국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K-팝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2004년 작년 6월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처음 한국에서 열렸어요. 좀 안타까워요. 되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나서 다양한 유형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향후에 대해 전략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걸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정권이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외교부나 상자부나 이런 데서 이어서 하려고 하겠지만 리더십 조직에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유니언에 가입한 국가가 55개인데 그 중에 48개 국가에 참여했어요. 48개 국가. 정말 많이 참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국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내전이나 쿠데타가 벌어진 지역이라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국가를 빼고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48개에서 25개 국가는 정상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 교육 투자 규모에서 아프리카가 채 5%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한국도 이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의 이 성장 잠재력을 우리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실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자산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많은 이제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아프리카를 마지막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지역 자체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프리카를 둘러싼 이제 경쟁의 이 순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여기서 이제 후발이긴 하지만 많이 참여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성과도 있고 과제도 있었어요. 성과가 뭐냐면 이게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의제 아젠다가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성을 해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유엔의 글로벌 의제인 SDG 기반의 한 아프리카 개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협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반 성장을 한다 라는 것 자체는 이건 비단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유엔 개발 의제가 갖고 있는 핵심 원칙이 뭐냐면 유엔의 개발 원칙은 우리는 선진국가, OECD에 다 가입한 국가나 유엔의 인도적 기구는 개발의 경험을 전수하는 거지 실제 개발하는 주체는 너네가 돼야 된다.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들, 이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지 실제 너희 스스로가 된다는 것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48개 국가 중에서 이 지속 가능성의 상당수 많은 이제 합의했던 부분이 그걸 위해서라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평화가. 보통 이렇게 분쟁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 3축의 어떤 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3축에. H가 당연히 뭐겠어요? 그게 H가? 인권이에요. 인권. 인도적 지원 인권. D는 디벨롭먼트 개발, 발전, 피스. 개발이 먼저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평화가 부재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이 접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에 서로 되게 합의를 많이 했다. 더 나가서 이제 이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대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제는 이제 한국의 중심에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성과를 보면 기존의 한국의 외교는 되게 단순해요. 인도태평양 전략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더 거칠게 말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그냥 함께하는 게 한국의 기존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가치 외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한국이 이제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넘어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첫 시작을 했다. 그런 차원 작년에 어떤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었어요. 또 나아가서 이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은 광물 자원이 되게 풍부하다. 그래서 경제하고 역량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원했건 원치 않건 이게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같은 경우가 이게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외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원했건 원치 않건 모든 외교의 마지막 종착지는 통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 역시 2024년 1월 우간다에서 갇혀서 비동맹 운동에 자신들의 어떤 대표단을 보냈는데 우간다 정부는 하나뿐인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간다를 향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우간다는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되니까 어떤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해달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줬다는 차원에서 이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예요. 미국, 유럽 등과 차별화된 한국형 아프리카 외교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왜 한국형 아프리카 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근본적인 필요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의 어떤 또 투자 재원의 규모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한국 되게 작아요. 코이카가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일본 자이카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유럽 국가만큼의 우리가 개발 지원을 투자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내년에 이제 올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년 국가 예산에서 갑자기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운다. 아프리카 투자 개발을 위한 하나의 어떤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키운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게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저해됐다면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나라 왜 지원하냐라는 그런 인식에 사용자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외교 모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민지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원조를 받는 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라는 차원에서 매력이 있는 어떤 국가다라는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이제 간략히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는 이제 아픔과 기회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 독립 국가에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 경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국가들은 과거의 식민 경험에서 조금 이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는 아직도 앞으로 식민지배 과거와 시대적인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상당수 국가의 어떤 갈등이 왜 심화되고 있냐? 여전히 과거 식민 모국이었던 프랑스의 영향력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팩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식민의 유산이 여전히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프리카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연장선에서 보면 아프리카 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개개인의 어떤 목소리는 힘이 작을지라도 집합화된 목소리로서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2021년 1월 1일 발표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더불어 제가 여기 이제 슬라이드 이제 남긴 것처럼 아프리카 권역별 지역 공동체가 생각보다 지금 이제 경제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가 간의 대화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경제의 잠재력 부분을 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인구 중에 25세 이하가 청년층 비중이 전체 인구 60%다. 이런 지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중위 평균 이제 인구가 아마 거의 아마 40세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여기는 전체 인구의 60%가 만 25세란 말이죠. 30세 이하는 70%란 말이에요. 젊은데 이게 젊은데. 젊다는 건 그 자체로 매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경제개발지대 자체가 2024년도 5월 기준 총 55개 국가 중에서 47개 국가가 기준을 했어요. 약 인구가 약 13억이라고 합니다. 그 GDP 3조불 규모의 거대 경제 예번을 구성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또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석유 매장이 많은데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까지 거기서 거의 석유 시출이 거의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석유 시출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글로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불안정성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정치적 불안정성만 해소되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대륙이라는 거는 UN 193개 회원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이에요. 54개국. 아프리카 유니언에 가입된 55개국 중에서 한 국가 빼고는 54개 국가가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의제 중에 아프리카 관련 이슈가 약 40%예요. 40%. 그 말은즉슨 이게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룰을 강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생각해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만 생각할 거라 생각하지만 북핵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아프리카 관련 이슈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지금 정상급 회의체를 개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자, 지금 표시를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엑스포 같은 걸 유치하려고 지금 세계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국가 단위에서 많은 이제 역점을 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엑스포 유사사례를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가 세계 박람회 BIA 회원국 150개 중에 50개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아마 어마어마한 이제 표 차이를 줬는데 제 기억에는 아프리카에서 거의 표를 얻지 못했어요. 차기 정부에서 보면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마 다시 또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아프리카에 포함된 BI 그 회원국들의 어떤 관심을 얻지 못하는 이상은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국가다,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을 건데요. 이제 한국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작년에 첫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아프리카와의 관계 맺음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어떤 관계 맺음의 시작의 역사는 되게 길었어요. 이제 첫 시작은 이제 한국전쟁이죠.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에 병력을 이제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남아공이랑 같이. 그리고 1961년도에 서부 아프리카 부아라와 숙교를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까지 부침이 있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하면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그 틀 내에서 지난 20년간 계속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어떤 이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공적개발 원조 협력을 보면 2002년도 기준에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양자 유무상 ODA 규모가 약 6천억 원으로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전체 양자 공역의 약 20%를 차지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지금 최근에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전체 ODA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ODA 규모의 전체 중에 일정 부분의 중심축을 이제 아프리카로 좀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한국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의 어떤 개발에 좀 그것도 많이 좀 함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ODA 규모가 작을 바에 아프리카에 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탄자니아 대교 그 사업 자체가 현재 랜드마크로 평가되는 등 한국도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한 아프리카 ODA 협력 사업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이 하는 아프리카 개발협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보건, 교육 이런 육정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 정부가 이 아프리카를 지역별 ODA 중점 협력으로 선정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되게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관계에 대해서 보면 한국이 많은 한계는 있지만 이제 아프리카 내 평화 정착을 위한 이제 UN PKO 파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잘 알려진 이제 아덴만 사건을 통해서도 청해 사건을 통해서도 한국의 이런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커지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교육 규모에서 아프리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 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 아프리카 관련된 ODA 사업을 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형 아프리카 개발협력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팩터를 얘기하고 이 K 문화 팩터를 가장 중요한 고려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프리카 55개국가 내에서 한국 문화원이 설치된 국가는 딱 3개국가밖에 없어요.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은 원래 아프리카가 55개 아프리카 유니온에 가입된 국가 55개 중에서 대부분 어렵지만 이 3개 국가는 꽤 살만한 지역이에요. 살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도 받고 있어요. 살만한 지역 3개국에 한해서만 한국 문화원을 설치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모든 지역의 모든 국가에다 한국 문화원을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역량이 부족하고 좀 재원이 적은 국가들에 한해서도 한국 문화원을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2021년도에 한 코트디부아르 협력센터 개관해서 K-팝 페스티벌 개최했고, 2018년 11월에 한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출범하고, 이렇게 한국도 아프리카와의 어떤 문화 교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총평을 해보면 오늘 전체 주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계속적으로 부상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상할 거예요. 한국의 외교 정책이 항상 진보와 보수가 널뛰기를 한단 말이죠. 진보와 보수 널뛰기를 한단 말이죠.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 보수에서 진보 정부 널뛰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서 보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에서 발표하는 외교 정책의 어떤 목표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 없이 이견없는 외교 정책의 목표, 아프리카는 공통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뜻은 보수 정부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해 입점을 했다면 아마 진보 정부 정권 교체가 된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 어떤 이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는 개발,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전체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 모델,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모델로 삼고 있고, 향후 이제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협력 관계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는 기회 요인과 더불어서 도전 요인이 되게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몇 분 할 텐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 경계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11시 20분인데 한 20분간 학생들하고 학생들 질문도 받고 아까 한미애 선생님께서 반드시 11시 40분 끝나라고 하는데 저는 11시 40분 꽉 채워서 끝낼 생각은 별로 없고 학생들이 되게 중요한 지금 이제 운동 체육인가요? 아니면 좀 축제 기간인가요? 체육대요? 체육대회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몇 분 질문 받고 특강을 좀 마무리할게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한국과 아프리카의 지원 관계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에너지나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요즘에 개발협력 사업에서 핵심 모델이 민주주의 원조모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민주주의 원조모델을. 이게 쉽게 말해서 원조가 그 국가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질서 수립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난점도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인도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국가들은 그 국가들이 평화와 발전, 인권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차원의 이 어떤 지원과 더불어서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통 요즘에 SE 같은 중장기적 차원의 어떤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차원의 어떤 모델을 작동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어떤 달성, 정치적인 안정, 분배, 투명성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가장 시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취약계층의 어떤 생명권이 훼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영유,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영양 문제나 건강권이나 생명권 자체를 지원하지 못하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중장기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모든 OECD 당에 가입한 국가들의 원조의 어떤 이제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 개발 원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조의 책무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제 조건도 스스로의 원조를 받을 국가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너무 내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이제 개발협력 프로젝트나 이 원조가 필요한 지역들은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2019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는 전원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보면 3년 동안 전쟁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상 여기가 개발협력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도 어마어마한 원조가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지금 최근에 좀 알다시피 인도 파키스탄 문제도 여기 또 원조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조가 필요한 지역과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원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계속적으로 심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해서 돈은 계속 필요한데 원조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조 액수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지 않아요. 그러면 원조를 해주는 공연 주체 입장에서는 원조를 안 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명분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해준다 할지라도 잘못 원조를 해줘버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장장치를 키우는 거로 이제 잘못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원조의 책무성을 강조해버리는 순간부터 원조가 정말 필요한 지역에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보다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민주주의 원조 모델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딱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가 여타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의 어떤 민주주의 원조 모델과는 좀 차별화된 방식의 어떤 원조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떻게 하우스를 할지는 얘기가 안 나오죠. 와축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한국형 이제 민주주의 원조 모델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를 경험했다. 같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했건 원치 않건 한국이 분단된 것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외세의 어떤 영향 때문이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여전히 계속적으로 많은 분쟁에 빠진 것들 신생 독립국가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국경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단적인 팩터가 공유된 지점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차원에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이나 뭐 가장 많이 원조를 해주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프랑스나 이런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 식민 모국이었단 말이에요. 식민 모국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원조 모델 자체는 이게 또 과거의 식민 잔재 유산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려는 어떤 그 모명에서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한국형 민주주의 원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기존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이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글로벌 빈곤 지수라는 게 있어요. 헝거 인덱스, 글로벌 헝거 인덱스가 있는데 대체로 180개 국가 헝거 인덱스가 있어요. 이제 180개 헝거 인덱스 중에 140개 이하는 이사의 150등부터 그냥 180등까지의 26개가 27개가 아프리카 유엔에 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 헝거 인덱스에서 30개 거의 30개 국가 중에서 거의 맨 마지막 30개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26개, 27개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멀쩡하냐? 더 심각한단 말이야. 더 심각한 거예요. 글로벌 헝거 인덱스의 자신들의 지표를 발표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발전 수준, 통계 역량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통계 수치 자체도 글로벌 헝거 인덱스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안 된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의 한 55개 중에서 한 40개 이상은 정말 극빈곤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학생의 지적이 좀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것들이 왜 커지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우리 겉으로 들어간 거는 젊은 국가다, 자원이 많다, 맞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이 사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체제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과거에 1세기, 2세기 체제 경쟁이 소련과 미국이었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체제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 경쟁의 어떤 성패가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이 지역에서 결론난다라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것들 이런 변수가 사라져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차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드라이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과거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였던 국가들이 지금 글로벌 노스가 됐단 말이에요. 뉴질랜드, 호주나 인도 같은 국가들, 브라질 같은 국가들. 그 브릭스의 영향이 커지니까 이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이 브릭스 같은 국가들은 이제 지리적 경제로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사우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걸 대변한다고 얘기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마지막 프론티어이긴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 명 정도 어떻게 되게 좀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제 과거에 종속된 관계에서 벗어나 대항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나 뭐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는 이제 아프리카 유니언에 가입된 국가들, 나이지리아나 남아공 이들 국가들 생각보다 디지털 전환 자체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문화원을 이제 만든 지역들이 나이지리아, 남아공 같이 성장 잠적이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미국이나 뭐 다른 G7에 가입한 국가들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남아공이 했단 말이었어요. 글로벌 의제 중에서 인권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선진 국가들은 눈을 감는 상태에서 남아공이 먼저 발언권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평가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세계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남아공이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렇게 발언권을 세게 얘기하는데 왜 니들 지역 있는 아프리카 유니언 내에서 정책 부패나 쿠데타에 대해서는 ICJ를 제소하지 않냐. 남아공도 아프리카 문제도 제소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일정 부분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나름대로 디지털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발언권을 내고 있고 그들 국가들도 천연 자원들,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대만 이제 이런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주춤하죠.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인권 의제에 대한 발언권을 얘기했다는 것은 탈물질적 가치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대학적 공존의 차원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러면 한미애 박사님께서는 저한테 10시 40분까지 특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5분 일찍 끝낼게요. 네. 강의해주신 노트는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고 아까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아프리카는 정말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AI나 첨단 기술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뭐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산업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는 좀 저개발지역이고 뭔가 기술이 부족할 것 같고 라고 하지만 이집트라든지 열심히 인공위성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좀 아프리카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개별적으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좋은 재미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국제 포럼 마치도록 할게요. 그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